자, 이제부터 이제 역학과 에너지 파트, 물리 2학기에 배우게 될 내용을 이제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물리학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역학과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체 단원 다 자체가 다 역학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조금 이제 생소한 개념들도 나오고, 미적분 개념을 알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몰라도 푸는 데는 전혀 상관은 없고요. 물리학에서 좀 고통받았던 내용들이 조금 더 심화되고 조금 더 양이 더 많아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절대 양은 물리학보다는 조금 적어요. 근데 구성은 비슷합니다. 전체 운동역학, 그 다음에는 열역학, 그 다음에는 뒤에 파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구성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니까 조금 천천히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벡터의 합성과 분해예요. 이거는 물리학 선생님이 완전 강의하면서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물리량에는 크게 이제 벡터량하고 스칼라량하고 두 개가 있다라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동거리, 속력, 시간, 온도, 질량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스칼라량은 그래서 뭐가 없어요? 부호를 가지지 않죠. 그러니까 부호를 가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얘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빼기 부호는 그냥 빼기예요. 더하기는 더하기인 거고 그냥 일반 연산처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벡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물리학을 하면서도 했었지만은 운동량, 충격량, 가속도, 속도 이런 것들은 방향이 중요했었죠. 그렇죠? 뭐 5m/s와 마이너스 3m/s는 서로 방향이 반대인 거고, 뭐 마이너스 8m/s가 3m/s보다는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방향이 반대이지만 이렇게 크기랑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바로 벡터 물리량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여태까지는 1차원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직선상에서 일어나는 방향이 반대인 벡터만 가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제 역학과 에너지에서는 2차 평면상에서의 이제 방향성을 따지게 될 텐데, 그래서 벡터는 보통 크기하고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힘을 표시를 해줬을 때 화살표로 표시해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힘이 시작되는 작용점이 있고,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뭐에 해당했습니까? 힘의 크기,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 이렇게 됐던 것처럼 벡터도 똑같아요. 여기서 작용점에 대응되는 게 기준점, 그 다음에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 그다음에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로 벡터의 방향. 그래서 벡터는 표시를 보통 이 위에다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 이렇게 해주면은 속력이고, V 이렇게 해주면은 속도,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벡터는 평행 이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를 갖고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줄 수가 있고요. 벡터는 합성도 가능하고 분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합과 차, 그러니까 속도의 합과 차처럼 벡터는 합성하거나 분해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에 벡터의 합성하고 분해를 보면은 우리가 합력을 구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벡터를 합한 격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한 개의 벡터를 구하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합력을 구했던 거랑 같은데, 근데 우리는 물리학에서는 합력을 구할 때 여기 이렇게 직선상에서 작용을 하는 뭐 이런 힘 또는 이런 힘들만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F1, 얘를 F2, F3 이렇게 뒀으면,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그냥 같은 방향의 힘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게 합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의 힘은 실제로는 이게 더한다라는 개념에서 반대 방향의 힘이니까 마이너스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했을 때 마이너스 F3가 되니까 실제로는 F 마이너스 F3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벡터 합은 두 개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평행사변형법에 해당이 되는데, 두 벡터를 합을 구하려면은 A와 B의 시작점이 서로 일치하도록 얘를 이렇게 붙여줘요.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서로 대응되는 변에 평행한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시작점에서 이 마주보는 이 꼭지점에 이렇게 대각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주게 되면은 얘가 합성된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는 이 대각선의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벡터의 합 벡터 방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서 보면은 이 B 벡터를 요 끝에 붙여도 되죠. 삼각형법으로 구해주면은 얘를 여기다 갖다 구해주더라도 이 삼각형 밑변의 길이하고 같은 크기가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끝에 시작점하고 이 뭐하고 이 화살표 끝을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여기 시작점에서 여기 끝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바로 얘도 쟤랑 크기가 같은 합벡터가 돼요. 어떻게 구하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구해주는 게 좀 더 편해서 보통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주보는 이게 벡터 크기가 같더라도 이 평행사변형을 이루는 요 사이 각의 크기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합성 벡터의 크기도 달라지고 방향도 지속적으로 달라져 버린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은 어찌됐든 뭐만 맞춰주면 돼요? 시작점 맞춰주고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으로 구해주던가 아니면 삼각형법으로 구해줘가지고 합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줄 수가 있고, 3개고 4개면은 하나, 2개 더해서 나온 이 합을 또 다시 세 번째 거랑 뭐 다시 합쳐주고 또 하나가 더 있으면은 얘하고 얘를 또 합쳐줘가지고 또 평행사변형법으로 구해서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합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 합은 저런 식으로 구해주고 차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지금 선생님이 써준 것처럼 반대 방향 벡터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벡터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크기 같고 부호가 반대면 반대 방향의 벡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벡터의 차는 A에서 B를 뺀 C를 구하기는 결국 얘는 다시 써주면 결국에 벡터 C가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준 값이다. 이 녀석은 아까 선생님이 써준 것처럼 A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값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 벡터의 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의 합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여기가 바로 벡터의 합의 크기와 방향이 이렇게 됐다면 빼준 값은 마이너스 벡터, 이거랑 크기는 같고 마이너스 B가 돼버리면 반대 방향이 되는 거고, 이 둘의 합에 해당하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게 차예요. 그러니까 차는 반대 방향 벡터의 합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구해주면 된다. 아니면은 평행이동해 주려면 얘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여서 이게 합벡터다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반대 방향 벡터에서 이런 식으로 합을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사용하고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바로 벡터의 분해예요. 벡터의 분해는 한 개의 벡터와 같은 효과를 내는 두 개의 벡터로 나누고, 두 개의 벡터의 합은 결국에는 하나가 돼요. 여기에는 이 둘을 더해준 게 얘잖아요. 그럼 얘를 쪼개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직교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분해를 해주는 보통 이제 직교분해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벡터로 나눠주면 직각 좌표계를 이용해서 벡터의 수평 성분값, x 성분값, 그 다음에 수직 성분값인 y 성분값으로 나눠서 벡터를 분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평면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a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x축하고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쪽을 x축, 여기를 y축. 자, 이렇게 놓게 되면은, 자, 여기 밑변에 해당하는 이 값은 빗변에 뭐가 되는 겁니까? a의 코사인 세타 값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A의 X방향 벡터에 해당이 돼요. A, X. 그러면은
y 방향 벡터에 해당하는 이 값은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이 대각선의 사인 값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따라서 a, y 값, y 성분은 이 대각선 길이 자체를 a 벡터라고 해주면 a의 사인 세타 값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여러분들 이 값, 이게 직각삼각형에서 밑변하고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하고 같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쵸? 그러면은 얘도 a 코사인 제곱 세타 a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는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를 더해줘 버리면은 피타고라스의 정의로 앞으로 뭐가 빠져나오겠어요? a가 빠져나오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면은 삼각함수에서 1이에요. 1.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냥 a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교 분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빗면에서의 운동에서 여러분들 그때 물리학할 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었는데 여기가 세타고 여기서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힘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힘하고 두 개로 나눠줄 수 있게 됐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똑같이 세타가 돼요.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그러니까 이 값이 중력의 무슨 값? 이게 빗변 값이니까 사인 값, 그 다음에 바닥을 눌러주는 힘이 코사인 값. 그때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성분은 사이각을 여기로 줬느냐 여기로 줬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란 말이에요. 여기로 주게 되면 여기가 코사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은 여기가 코사인이 될 거고 이 값은 사인 값이 될 거고 여기를 줬으면 여기는 코사인이 되고 여기는 사인을 줬겠죠. 그래서 이 세타 값을 어디로 줬는지에 따라서 분의 값이 약간 달라지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만은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알짜 힘과 물체의 운동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알짜 힘은 물리학에서도 했던 것처럼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력을 결국에는 뭐라고 불러줍니까? 알짜 힘이죠. 이게 100개가 되건 2개가 되건 21개가 되던 간에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을 했었을 때 각각의 힘을 합친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합성 벡터 하나를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알짜 힘이 0이면 두 가지 경우밖에는 없죠. 정지해 있던가 아니면은 등속도 운동을 하던가 아니면은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이제 무슨 운동을 하게 됩니까? 바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힘의 방향이 같으면 같은 방향의 벡터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합 벡터 방향으로 알짜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고 어차피 힘도 벡터니까 두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값을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놓고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마이너스로 놓으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뺀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 방향 벡터의 합이잖아요. 결국에는 합성을 해주면 큰 힘이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힘의 알짜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에 해당이 될. 여기서는 F1이 얘가구나. F1이 얘가 더 크고 F2가 작은 힘이 돼버리면 F1-F2 했었을 때 남은 게 결국에는 큰 힘의 방향으로 결정이 될 거고 만약에 반대 방향 힘이 크면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힘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힘의 방향이 비슷하면 여기 사이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이각을 주게 될 거란 말이에요. 즉 두 벡터를 두 변으로 하는 하나의 평행사변형을 그려줬었을 때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가 바로 합 벡터의 크기에 해당이 되고 이 평행사변형 대각선 방향이 합 벡터 방향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요 사이 각도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힘을 주는데 이 세타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합성 벡터 값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맨 바깥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합 벡터가 나올 거고 두 번째 거로 세타가 좀 더 작아지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면은 더 커지니까 합 벡터 값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고
요 사이 값이 더 줄어들게 되면은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합벡터가 더 커지겠죠. 따라서 두 힘의 합성을 구할 때는 요 사이의 세타 값 자체가 어떨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둘의 합벡터 알짜임의 크기가 커지고 두 개가 결국에 붙어버리면 이 세타가 0이 돼버리면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세타가 만약에 180도가 돼버린다 라고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벡터니까 빼줘 버리면 되는 거죠, 결국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의 합성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 구하기. 드디어 이제 빗면에서의 운동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돌림임 할 때 해도 배웠었죠. 그 받침대가 마트에 있는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 또는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바로 수직항력에 해당이 되는데,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바닥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반작용.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두 힘은 합성은 불가능하죠. 즉 물체가 접촉한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의 반작용으로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을 바로 수직항력이라고 하고, 이 수직항력은 뭐하고? 중력과 평형을 이루게 되는 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마찰이 있는 물체, 빗면하고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의 힘을 보게 되면, 일단은 마찰이 있던 없던 간에 여기 물체가 이렇게 빗면에 놓여 있었을 때요, 그리고 빗면에 각도가 세타가 돼버리면은, 그리고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했었을 때 이 물체는 연직 방향으로 무조건 중력 mg가 작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요 삼각형하고 요거하고 이제 둘이 닮음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각도가 똑같이 세타가 돼요. 그러면 이 힘에 대한 이 값이 바로 높이 값에, 여기 세타의 높이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빗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바로 이 힘이고,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일로 갈 거 아니에요. 따라서 빗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mg sin 세타 값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바닥면을 눌러주는 힘은 빗면의 밑변이 되는 거니까 내가 mg 코사인 세타,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물체가 바닥면을 눌러주는 힘,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수직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빗면에서 물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빗면에서 물체가 내려가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질량이 이렇게 m인 물체가 밑으로 뭘 받아요? 중력값 mg를 받지만 실제로 경사면 따라 밑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mg sin 세타가 돼요. 그러면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가 받는 알짜임은 이 힘밖에 없단 말이에요. 중력을 받는 게 아니죠. 중력의 분해된 벡터 값인 mg sin 세타 값을 받는 건데, 이게 f는 ma에 의해서 양변에서 질량이 소거가 되니까 경사면에서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만약에 이 물체가 낙하한다라고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물체의 가속도 a는 g sin 세타가 돼요. 따라서 뭐가 빠져버려요? 물체의 질량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질량에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사 각도가 크면은 이 물체의 운동 가속도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 각도가 같으면 따라서 질량이 크던 여기 m이고 여기가 3m짜리가 이렇게 있더라도 얘가 같은 경사면에서 받는 가속도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값을 모르고 같은 경사면에서는 그냥 가속도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바로 장력 문제라든가 경사면에서의 문제를 물리학에서 풀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마찰이 있는데
안 움직이고 있는 경우랑 마찰이 있는데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랑 마찰이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랑 크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게 마찰력은요, 여기서 정리가 나왔는데 한번 다시 여긴 처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마찰력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정지에 있는 물체가 움직이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마찰력이 있는데, 그 마찰력을 뭐라고 하냐면은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정지 마찰력은 정지에 있는 물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데 필요한 마찰력이고, 그 다음에 운동 마찰력은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웃긴 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바닥면에다가 질량 M짜리 물체를 매달고 실제로 여기 마찰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용철 저울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F의 힘으로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쭉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팡 하고 따라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팡 하고 딸려오는 순간에가 가장 마찰력이 크고, 그 다음부터는 마찰력이 오히려 줄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지 마찰력은요, 지금 쭉 따라서 커져요. 즉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물체가 계속 무슨 상태냐면은 정지예요, 정지. 즉 정지라는 소리는 밖에서 작용해준 외력의 크기랑 그 다음에는 마찰력의 크기가 같아서 물체가 받는 R자임이 0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얘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최대한의 힘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딱 움직여요. 그 다음에 움직인 순간부터는 이제 움직이는 관성 때문에 좀 더 이제 쉽게 잘 따라오는데, 문제는 움직인 순간부터는 운동 상태에서는 마찰력이,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아져요. 그리고 얘는 외력에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요때 딱 계속 잡아당기다가 물체가 딱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에 작용한 마찰력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같은 평면이라도 여러분들 실제로 마찰력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마찰력을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첫 번째가 일단은 바닥면과의 거칠기예요. 바닥면, 그러니까 접촉면의 거칠기. 접촉면이 얼마나 거치냐에 따라서 얘가 마찰력이 커질 거냐 작아질 거냐를 결정을 해주는데, 바로 그게 뭐라고 불러주냐면 뮤라고 써주고요. 얘를 마찰 계수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수직 항력이에요. 수직 항력.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체의 무게하고는 같지만 마찰력의 주체는 물체가 아니라 바닥면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물체가 아니라 바닥면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직 항력을 기준으로 해서 마찰력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정지 마찰력은 F 정지라고 써주고, 자, 뮤 정지 곱하기 mg로 구해줘요. 자, 여기서 mg는 실제로는 물체의 무게하고 크기는 같지만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거는 수직 항력이다. 그 다음에 운동 마찰력도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F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뮤 운동 마찰력 곱하기 mg.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직 항력인데, 왜 계수가 여기서는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하고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해서 마찰 계수가 달라요. 같은 접촉면, 같은 평면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지 마찰력의 크기가 운동 마찰력의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최대 정지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나온다? 바로 뮤 정지 마찰 계수, 운동 마찰 계수 두 개로 구분을 해주고, 이렇게 구해준 정지 마찰력은 바로 뭐냐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에요.
이렇게 구해준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의 크기, 이만큼 딱 줘야 되는데 딱 그만큼 준 순간부터 움직일 때 작용한 마찰력이 제일 커서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은 이렇게 운동하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으로 마찰력의 크기가 일정하고 항상 정지 마찰 계수가 운동 마찰 계수보다는 커요. 왜? 최대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찰력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최대 정지 마찰력을 줄 때까지 물체는 안 움직여요. 그러면 물체가 받은 알짜임의 크기는 안 움직이니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기에 질량이 라지 m인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최대 정지 마찰력의 힘의 크기가 10N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10N의 힘을 주면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운동 마찰력이 8N이다. 그러면 이 물체한테 정지 상태예요. 지금 5N을 주면은 안 움직였죠. 마찰력의 크기 얼마냐면 5예요. 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줘야 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N보다는 더 크게 줘야 되는데 5N을 주면 당연히 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받은 이때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이라고 하면 안 돼요. 10이 됐었을 때 움직이는 거고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될 때까지 정지 마찰력은 외력과 크기가 같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작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5N 줬는데 10N 주면 반대로 가버려야 돼.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될 때까지는 정지 마찰력은 외력과 크기는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7N 주면 반대로 7N이 작용을 하고 만약에 9.5N 주면은 반대로 9.5N이 작용을 해서 둘의 알짜임의 크기가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다 0이 나와야 돼요. 움직이기 전까지는 0이고 막 움직인 순간부터 10N을 딱 주는 순간부터는 움직이고 그때부터는 운동 마찰력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성질은 움직이기 전까지는 정지 마찰력이 계속해서 쭉 증가를 하다가 움직인 순간부터는 마찰력이 감소해서 운동 상태에서는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평면상에서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평면상에서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이렇게 해서 구해줘요. 자, 그러면 마찰면에 있는 지금 물체에서 저 물체가 만약에 정지 상태다 라고 하면은 아직 뭐예요? 빗면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뭐보다 더 작았던 겁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였던 거고 그러면 이때는 저거랑은 똑같은데 마찰력만 플러스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가 세타고 얘도 밑으로 세타예요. 자, 여기가 중력값이 여기가 중력값이고 그럼 바닥을 눌러주는 힘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 그럼 수직 항력도 얼마가 돼요? mg 코사인 세타. 빗면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mg 사인 세타고 그럼 이때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텐데 마찰력은 F 마찰력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안 움직였다라고 하면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 돼야 되니까 mg가 아니라 mg 코사인 세타 값으로 곱을 해줘야 마찰력의 크기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가 기준이 아니라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직 항력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정지 상태면 뭐랑 같은 거예요. mg 사인 세타하고 뮤 코사인 세타하고 같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합력이 0이 나온 거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 녀석이 더 큰 거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개가 같으면 정지 또는 무슨 운동할 거예요? 정지 아니면은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나 알려주면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를 리프팅을 하는 거야. 이 세타 값을. 그러면 여기가 이 상태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고 얘가 빗면을 따라서 쭉 내려가려고 하면은 얘가 mg 사인 세타만큼 작용을 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수직 항력이 작용을 해서 마찰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뮤 mg 코 사인 세타만큼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얘 세타를 점점 쭉 들면은 어느 순간인가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면, 어차피 세타 값이 커지면 mg 사인 세타는 커지고 코사인 세타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찰 계수는 고정값이라 하더라도 세타 값이 커지면 어느 순간에 빡 하고 얘가 내려와 버린다란 말이에요. 그때 각도를 마찰각이라고 하는데, 즉 얘가 딱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각도 세타를 딱 측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뭐하고 뭐가 같아지냐면은 mg 사인 세타 값이랑 뮤 mg 코사인 세타 값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 들어 올리다가 mg 사인 세타하고 얘가 딱 같아지고 조금이라도 크면 내려오니까 같은 순간에 낙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mg 소거가 되고 요 뮤가 남겨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탄젠트 세타가 되고, 이 탄젠트 세타 값이 뮤 정지 마찰 계수가 됩니다. 이런 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마찰각, 즉 얘가 빗면을 이 경사판을 들어 올려 가지고 얘가 빡 내려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각도를 측정을 하면은 이 각도의 무슨 값이 탄젠트 세타 값이 바로 무슨 마찰 계수가 되는 거다? 정지 마찰 계수가 되고, 내려오는 순간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사면에서의 물체 운동은 이제 아주 많이 나올 테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체의 여러 가지 운동은 우리 앞에서 물리학에서도 많이 했었지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할 수 있는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던가 아니면은 정지 상태로 물체가 있던가 두 가지 경우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작용을 하면은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알짜 힘이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일정하지 않으면 그냥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이면 알짜 힘이 0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정지던가 아니면은 등속 직선 운동밖에는 안 해요. 어차피 힘이라고 하는 거는 곧 가속도잖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물리학 하면서도 설명을 했지만, 질량은 상수값이기 때문에 안 변하니까 힘에 있으면 가속도가 있는 거고 힘이 없으면 가속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 주는 건데,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는 크게 운동의 방향과 빠르기를 나타내 주는 거라서, 운동 상태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방향의 변화도 없고 빠르기의 변화도 없으니까 정지던가 방향 일정하고 빠르기도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운동은 이제 알짜 힘이 0이 아닌 운동인데, 속력만 변하는 운동. 그러니까 방향은 일정하고 속력만 변한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나란한 경우죠. 같던지 완전 직선상에서 반대던지, 즉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일정하게 감소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속력만 변하는 운동을 하려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 되려면 이제 배우게 되는 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입니다. 자, 일정한 속력으로 원궤도를 따라 도는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등속 원운동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이거는 등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등속력 원운동이에요, 실제로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통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아닌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질량이 m인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운동 방향은 회전 방향의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다 그어준 선과 수직으로 그어준 선의 접선. 여기서 만약 이 방향에서는 접선, 만약에 이 방향에서는 접선, 이 방향에서는 이렇게 접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도 속력이 V고 여기서도 V고 여기서도 V다. 속력이 아니에요. 속도가 아니야. 속력은 V인데 문제는 속도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속도 방향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이 변하면 우리 이제 벡터의 합차를 구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처음 속도고 이 녀석이 나중 속도다 보니까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를 빼준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이 속도 변화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을 빼주는 거지 결국에는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의 차만큼, 이거의 반대 방향 벡터의 차만큼의 이렇게 속도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도 가속도가 있는 거고 이 가속도는 항상 어디를 향한다? 원의 중심을 향해요. 왜 그러냐면은 원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인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해야 돼서 이렇게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을 하려면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려면은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죠. 이제 통과 원에서 배웠던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등가속도 운동은 맞기는 한데 여기서 보면은 이 얘도 이제 이 곡선을 따라 접선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고 중력 방향은 다 계속 연직이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이렇게 비스듬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는 두 가지 운동으로 우리가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갈 때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점 하나, 둘, 세 개를 보면 여기서 수평 방향의 X방향 성분은 다 똑같아요. 등속도 운동이니까. 근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속도보다는 여기서 속도가 좀 더 클 거고 여기서 속도가 더 크니까 합벡터를 구해주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합벡터가 커져요. 속력도 빨라지게 되는 거고 방향도 계속 변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면은 보통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포물선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을 예측을 해보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을 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방향과 크기를 구한 뒤에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면 물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앞에서 이제 물리학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3공식이죠.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저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자유낙하에다 대입을 시켜보면은, 자, 중력만 작용하는 물체의 운동. 자, 그럼 중력만 작용하는 연직 자유낙하가, 그냥 자유낙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연직 상방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낙하는 이 상태에서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알자힘은 질량이 m인 물체에 mg라고 하는 중력만 작용을 할 거고 가속도는 g가 될 테니까 속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처음 속력이 그냥 무조건 0이에요. 처음 속력이 0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동 거리 대신에 낙하 높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 V0 A S 여기서 V는 똑같고 V0는 자유낙하니까 0이고
모든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고 이동 거리 대신에 낙하 높이가 돼요. 그럼 식이 V는 V0 플러스 AT에서 그냥 V는 GT. 그 다음에 H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에서 V0가 0이니까 그냥 2분의 1 GT제곱. 그 다음에 V제곱은 2GH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변형시키면 H라고 하는 높이에서 자연낙하에서 어느 특정 지점까지 낙하하는데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T는 루트 G분의 2H라고 하는 값으로 낙하 시간을 보여줄 수가 있고 H만큼 낙하했었을 때 특정 지점을 지날 때의 속력값 V는 루트 2GH다 라고 정의가 가능하죠. 이거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식으로 풀어주더라도 결국에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연직 상방으로 던지는 운동은 올라가는 구간하고 내려오는 구간은 어차피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자연낙하하고 똑같고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선 초속도가 있다란 말이에요. 대신에 처음에 던져 올린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니까 속도가 점점 줄겠죠. 그래서 줄어서 이 최종 속력 V가 뭐가 돼버리면은 0이 돼버리면은 최고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T를 구해주어서 여기다가 만약에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최고점에서의 높이를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직 상방으로 던져 올리면 최고점에서는 항상 속력이 0이 된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뭐만 있는 거예요. V0가 들어갔고 중력 가속도하고 여기서는 운동 방향이 같았지만 여기서는 처음에 올라갈 때 중력 가속도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다가 이 문장만 약간 바뀐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는 기울기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고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쭉 증가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위치 그래프는 H는 2분의 1 GT제곱이니까 시간에 제곱해서 증가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뭐 공식까지는 아닌데 자유낙하를 할 때요 쭉 이렇게 낙하를 해주면 자 1초 동안 이만큼 낙하해 2초 동안 이만큼 낙하해 3초 동안 이만큼 낙하해 4초 동안 이만큼 낙하해. 그럼 보면은 정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2분의 1 GT제곱이 H가 되잖아요. 그러면 1초 동안 낙하한 거리를 H1이라고 치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G예요. 만약에 2초 동안 낙하한 거리 H2는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4G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초 동안 총 낙하한 거리 H3은 2분의 9H가 되고 4초 동안 총 낙하한 거리 H4는 2분의 16 G, H가 아니라 G. 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동거리가 늘어나게 되니까 대신에 구간은 1초 동안에는 2분의 1G고 그 다음에 4초 동안에는 2분의 4G니까 1대 4죠. 그러면은 0에서 1초고 0에서 2초니까 1에서 2초 사이에는 얼마나 가야 되냐면 이 둘의 차이인 2분의 3G만큼 가요. 그 다음 2초에서 3초 사이는 0에서 2초 사이가 2분의 4G고 0에서 3초 사이가 2분의 9G니까 요 둘의 차이만큼인 2초에서 3초 사이는 2분의 5G만큼의 낙하 거리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초에서 4초 사이는 이 둘의 차이만큼인 2분의 7G만큼의 이동거리가 나타나니까 구간의 비율이 그러니까 결국에 누적 이동거리는 1대 4대 9대 16으로 제곱비지만 각 구간 1에서 2초 사이, 2에서 3초 사이, 3에서 4초 사이의 이동거리는 3대 5대 7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다. 가끔 이렇게 구간별 이동거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누적거리에서 둘의 차이만큼이 구간 이동거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처음에 음의 가속도를 가야 되니까 쟤랑 크기는 같지만 반대 방향의 기울기를 가지는 형태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고점에 도달하면은 속도가 0이 되죠.
속도가 0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속도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부호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고,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은 전체 이동거리에 해당이 될 거고, 이게 양의 이동거리, 음의 이동거리. 그쵸? 이렇게 되니까 최고점까지는 양, 최고점에서 반대로 내려올 때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참고로 같은 지점을 지날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높이가 같으면은 둘의 속력값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도르래에 매달려서 갔던 이런 수평 방향 운동, 그 다음에 도르래에 매달린 운동, 그 다음에 이렇게 빗면에 매달린 운동은 여러분들 우리 물리학 할 때도 지겹게 많이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똑같은데 이제 빗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세타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얘가 빗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을 물리학에서는 그냥 우리가 F로 놓고서 나중에 풀었었지만 여기서는 mg sin 세타라고 하는 값으로 고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알짜 힘은 만약에 운동 방향이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mg에서 뭐가 빠지면 되는 거예요? ma sin 세타 값이 빠져버리면은 되겠죠. 얘가 힘이 작고 얘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그게 전체 알짜 힘이고,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은 ma 플러스 m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제 알짜 힘을 구해주려면 mbg 마이너스 ma g sin 세타, 이게 결국에는 알짜 힘이고, 이 힘으로 ma하고 mb가 같이 움직여서 A의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시면 되겠지요. 얘만 이항시켜주면 전체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개념 확인 문제, 자, 한번 봅시다. 벡터 A와 B의 합과 차를 그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합은 결국에 얘를 어떻게 갖고 오면 돼? 이리로 갖고 오면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칸 그려준 다음에 평행사변형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려주면은 요게 합벡터고, 그 다음에 차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거에 똑같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도 네 칸 이렇게 해서 요게 차죠. 그러니까 얘가 A-B고 이 녀석은 A 플러스 B고, 여기다가 이제 차는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반대 방향 벡터의 합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의 원점에 정지해 있는 물체의 크기가 각각 2N, 4N, 5N인 세 힘이 작용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일단 수평 방향의 힘으로 2N, 5N 빼줘버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3N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요거 합벡터를 구해줘 버리면은 3N, 4N, 여기는 원래는 3대 4대 5지. 그냥 여기가 이제 직각 삼각형이니까 일로 오게 되면은 여기가 대각선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예요? 5N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알짜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O예요. 물체의 크기가 다른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 알짜 힘의 크기는 큰 힘의 크기와 작은 힘의 크기를 더한 값이 아니라 뺀 값이죠. 그리고 알짜 힘의 방향은 힘의 크기가 큰 방향 쪽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경사각이 30도인 빗면 위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빗면의 나란한 성분 F1하고 수직인 성분 F2로 분해를 했대요. 여기서 무게값을 줬으니까 이게 mg 값을 준 거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F2가 수직 항력이니까 바닥을 누르는 힘이니까 mg 코사인 세타니까 10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코사인 30도 값은 얼마가 되니까 2분의 1이니까 F2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5N에 해당이 되고, 얘는 mg 사인 세타 10N의 사인 30도에 해당이 되니까, 코사인 30도가 거의 2분의 1이냐, 2분의 루트 3이지.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 루트
3N이고 얘는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수평 방, 그러니까 빗면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얼마가 되겠어요? 5N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또 멍청이같이 여기다가 10N인데 mg 해가지고 10캡서 100 이렇게 풀어요. 그럼 틀려요. 자, 아니면 또 10g 이렇게 쓰던지.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2kg, 3kg의 물체 A, B가 실에 연결돼서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차피 질량이 더 클 거 아니야, 아래로. 그렇죠? 그럼 얘가 1로 내려오고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가 될 테니까 A는 연직 위로, B는 연직 아래로.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연직 아래로 내려가는 힘의 크기가 30 빼기 20, 알짜 힘의 크기가 10, 전체 질량이 5kg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2죠. 따라서 2가 맞고, B에 작용하는 알짜 힘. 여러분들 알짜 힘의 크기는 그냥 F는 MA로 구해주면 돼요. 따라서 질량이 3kg인데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6N? 네, 이렇게 풀어주면 맞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55X가 맞아요. 할만해요? 아닌가? 아직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